예, 오늘은 기말고사 대비 마지막 수업 파동 전체 서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잘 들린다고 해줘야 돼요. 자, 갑니다. 처음에 이제 파동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이라는 건 뭐가 전달되는 거냐면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파동 에너지란 한 지점에서 발생한 진동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진동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즉, 에너지는 전달되고, 매질은 제자리에서, 뭐죠? 진동이 전달되는 거니까, 진동만 한다. 즉, 매질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매질이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파동의 종류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은 크게 나누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에 관한 설명이에요. 진동 방향에 관한 관계. 그래서 횡파와 종파라고 하죠. 횡파와 종파. 자,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하면 횡파이고요. 그 다음에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 평행이면 종파다. 그래서 이제 종파만 외우시는 거죠. 그러면 종파의 예에는 뭐가 있느냐? 음파가 있죠. 음파. 소리요. 소리. 그러니까 당연히 초음파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피파. 지진파 중에서 피파가 종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성파와 전자기파. 이거는 이제 탄성파와 전자기파는 속도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탄성파는 매질이 필요한 파예요. 그럼 전자기파는 어떤 파냐?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 없는 파다. 자기가 직접 날아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매질의 상태에 따라 뭐 고체, 액체, 기체, 진공 이런 상태에 따라 탄성파는 어떠냐? 고체에서 제일 빠르고 액체, 그 다음에 기체. 사실 진공에서는 탄성파가 거의 전달되지 않죠. 두 번째로 전자기파는 고체, 액체, 기체, 진공 상태. 그러면 고체보다 액체에서 빠르고 액체보다 기체, 기체보다 진공 상태에서 빠릅니다. 그리고 사실상 고체 매질을 통과하지 못하는 전자기파도 많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을 표시하는 방법에서 횡파의 표시 방법이 있는데요. 횡파의 표시 방법은 자, 이렇게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동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라고 할 때, 파동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라고 할 때 위아래로 진동하는 거죠. 위아래로 진동하는 거. 자,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하는 거. 그러니까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각도가 90도이고 그래서 횡파이다. 어쨌건 이 횡파의 표시 방법에서 Y축은 진폭이고요. X축은 시간인 경우도 있고 거리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리인 경우와 시간인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어찌됐건 진폭이라는 건 똑같으니까요. 진폭 먼저 설명하면 평형 위치를 원점에서 평형 위치를 보면 평형 위치로부터 최대의 변이 A, 그 다음에 반대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최대의 변이를 마이너스 A라고 할 때 진폭은 최대 변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0에서부터 A까지를 우리가 진폭이라고 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인데 반대쪽에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떼버리고 진폭의 크기는 A만큼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변위가 쭉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위치에서 이렇게 가장 최대 진폭인 경우, 그 다음에 최소 진폭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요. 위에를 마루라고 하고 밑에를 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 마루까지의 요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불러요. 파장 람다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만약에 X축이 거리면 파장이지만 만약에 X축이 시간이면 어떻게 될 거냐? X축이 시간이라면 여기가 파장이 아니라 주기가 됩니다. 뭐가 주기가 되는 거라고요? 마루에서부터 마루까지 걸린 시간이 우리가 주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골에서부터 골까지의 거리는 파장. 골에서부터 골까지의 시간은 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도할 때 다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주기와 진동수와의 관계인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 60Hz짜리 60Hz짜리 진동기가 있다. 이 진동기에서 이 진동기의 주기는 얼마이며 진동수는 얼마이냐 이렇게 물어본다 이거죠. 진동수는 당연히 60Hz입니다. 60Hz. 그러면 60Hz. 60Hz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60세크-1승 즉 그러니까 1초에 60번을 진동합니다. 이런 소리거든요. 자, 따라서 주기라는 애는 어떻게 표현될 거냐? 주기라는 애는 진동수분의 1이다. 진동수 F분의 1이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즉 60분의 1초라는 거죠. 60분의 1초가 우리가 주기가 된다. 왜냐면 1초 동안 60번을 진동하니까 그러면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다? 60분의 1초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걸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동의 속력에 관한 설명을 할 건데요. 파동의 속력이란 속력은 되게 간단해요. 파동의 속력은 거속시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거예요.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주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진동할 때 간 거리를 파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와 파장과의 관계에 주기와 파장과 그리고 속력의 관계가 나오죠. 근데 아까 주기분의 1은 진동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파장 곱하기 진동수 이렇게 되죠. 진동수는 우리가 표시할 때 F라고 표시합니다. F. 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죠. 속파진 T.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 해서 속파진 T. 이제 부인액 얘기하는 거죠. 부인액. 네. 부인액을 생각하시면 속력을 잘 외우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게 있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요런 거 말고 또 하나 이제 우리한테 궁금한 게 만약에 파동의 진행 상황이 보여지고 있을 때 자, 아까 저거 이제 그려보면 요렇게 돼 있는데요. 파동이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다. 그러면 다음 순간 매질의 각 점의 진동은 어느 방향이냐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오른쪽으로 진행하니까 오른쪽으로 살짝 옆으로만 너무 많이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4분의 1 주기 이상 가시면 안 되고요. 살짝 옆으로만 옮겨서 이렇게 새로운 파동을 그린다. 그리고 나서는 연결을 해야 되겠죠. 외삽을 해서. 그러면 처음에 원점은 그죠? 처음 시작점은 어디로? 아래 방향으로 진동한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마루는 아랫방향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형점은 윗방향으로, 그 다음에 골도 윗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루는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두 번째 평행 위치는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진행 방향에 따른 매질의 진동 방향을 기억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동의 속력에 관한 여러 가지 예들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예가 뭐냐면, 예를 들자면 소리이다. 자, 음파다. 음파의 속도가 331 플러스 0.6t인데 여기서 t는 온도예요, 온도. 그러니까 소리는 온도가 높으면 빠르고 온도가 낮으면 느리다라는 거예요. 다시 온도가 높은 곳에서 고온에서 소리는 빠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저온에서 소리는 느리다.
이해가셨나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또 하나 알고 계시는 것이 하나 뭐가 있냐면, 그러면 고체, 액체, 기체 중에 어디서 빠르냐? 탄성파에 관한 설명이었죠. 소리는 탄성파이기 때문에 언제 빠르다? 예, 고체 매질. 그러니까 매질이 밀할수록 빠르다. 이런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매질이 밀하다. 고체이냐, 액체이냐, 기체이냐에서 매질이 밀하다라는 건 뭐냐면 고체이다.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보다 매질이 밀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문제를 푸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줄이 있어요. 줄. 자, 줄에 관한 설명인데요. 그럼 줄은 언제 빠르냐? 이게 같은 줄에서 파동의 속력은 일정합니다. 다시 만약에 같은 동일한 줄이다 그러면 속력이 일정해요. 속력이 일정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거든요. 파장 곱하기 진동수이니까 파장이 긴 쪽은 진동수가 작다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같은 줄에서 속력은 일정하다. 두 번째, 같은 줄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두꺼운 줄이 있고 얇은 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꺼운 줄과 얇은 줄이 있다. 그러면 언제 빠르냐? 밀한 매질에서 빠르니까 두꺼운 줄에서 빠릅니다. 이해가셨나요? 네, 두꺼운 줄에서 빠르다라는 걸 잘못 얘기했어요. 두꺼운 줄에서 빠른 게 아니죠? 네, 얇은 줄에서 빠릅니다. 얇은 줄에서. 네, 제가 실수했네요. 얇은 줄에서 빠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줄에서는, 텐션이 이제 헐렁하냐, 아니면 팽팽하냐라는 거죠. 팽팽한 줄과, 그 다음에, 느슨한 줄이 있다. 그럼 어디서 빠르냐면, 팽팽한 줄에서 빠르다. 이렇게 줄에 관한, 생각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도에 관한 설명인데요. 파도는 어디에서 빠르냐? 물결파죠. 물결파는 요거 뒤쪽에 파동의 간섭에서 나오기 때문에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물결파는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자, 먼 데서는 해안으로부터 멀리 있는 곳에는 파장이 길다. 그죠? 파장이 길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 오면 파장이 짧다. 그죠? 파장이 짧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진동이라는 건, 즉, 파동이라는 건 처음에 만들어지면 진동수가 안 변합니다. 아시겠죠? 진동수가 안 변해요. 그러면 진동수가 일정할 때 파장이 길어지면 속력이 빠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인데, 이 진동수가 어떻다고요? 진동수가 일정하다. 한번 만들어진 파동은 진동수가 일정하다 이거죠. 파동이 진행 과정에서 진동수가 변하진 않는다. 따라서 파장이 길면 속력이 빠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멀리 있을 때, 해안으로부터 멀리 있을 때 빠르고 가까이 오면 느려진다. 그러니까 해안으로 파도가 오다 보면 해안 쪽에서는 느리고 바깥에서는 빠르기 때문에 뒤에 있는 파도가 앞에 물결을, 그렇죠? 뒤에 있는 파도가 앞에 물결을 침범하게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안가에 가면 이렇게 그 육지에 다 다다랐을 때 파도가 막 부서지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냐면 뒤에서 오는 파동이, 즉 파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런 거냐? 자, 이 깊은 물에서는 저항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빠를 수 있고요. 얕은 물에서는 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에 느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제 파동의 속력까지 쭉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 파동의 굴절이죠. 네, 파동의 굴절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파동의 굴절에서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 파동이 굴절하는 이유예요. 파동이 굴절하는 이유.
당연히 파동의 진행 과정에서 뭐의 속도가 그죠? 파동의 진행 속도가 변화되면 굴절하게 된다. 그럼 파동의 속도가 변하게 되는 케이스가 뭐가 있느냐? 가장 큰 게 이제 매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질이 달라지면 파동의 속력이 달라져서 굴절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 굴절의 이유 중에서 이제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공기로부터 물로 갈 때 무엇이? 빛이. 빛이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꺾입니다. 자,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수직인 뭐를 세우고, 네, 수직인 법선을 세워요. 수직인 법선을 세우고, 이때 들어가는 각도, 요 각도를 우리가 입사각이라고 합니다. 입사각. 물론 이렇게 굴절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사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반사하는 것도 있죠. 그러면 그때 요 각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반사각 이렇게 얘기해요. 반사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언제나 같습니다. 뭐 당구할 때, 당구 치시는지 모르겠는데 당구할 때 많이 나오죠? 들어가는 각도와 나오는 각도가 같게 나온다. 그렇게 머릿속으로 이해하시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당구 배울 때. 자, 어찌됐건 이렇게 입사가 되면 이제 굴절각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굴절각이라는 건 뭐냐면 이 법선과 이 굴절 광선이 이루는 각도예요. 이걸 R이라고 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굴절각 이렇게 하죠. 굴절각. 되셨나요? 자, 이제 갑니다. 그럼 원래 어떻게 진행했어야 정상인 거냐면 요렇게 진행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꺾였냐면 물 쪽으로 꺾였죠? 물 쪽으로 이렇게 꺾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굴절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고 그 굴절은 왜 일어났느냐?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즉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갈 때 속력이 느려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한 매질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빠르고요. 밀한 매질에서는 느리기 때문에 지금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가면서 굴절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각도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에서 각도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입사각과 굴절각 중에 누가 크게 되냐면 입사각이 크게 됩니다. 즉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갈 때는 입사각과 굴절각의 각도가 그러니까 관계가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큰 케이스가 됩니다. 이해가셨죠? 네, 요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네, 그때 이 빛의 굴절에 관한 법칙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스넬의 법칙이죠. 스넬의 법칙. 자, 스넬의 법칙에선 중요한 게 매질 1과 2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 공기에서 물로 갈 때 공기를 매질 1이라고 하고 물을 매질 2라고 하면 1에서 2로 갈 때 이런 소리죠. 그래서 N1, 2는 이렇게 나와요. 자, 1매질에서 2매질로 갈 때 N1, 2는 V2분의 V1는 람다 2분의 람다 1은 사인 R분의 사인 I는 자, 이제 굴절률만 바뀝니다. 이제 굴절률만 바뀌는데 N2가 아니라 N1분의 N2 이렇게 되죠. 굴절률만 바뀐다. 그래서 상대 굴절률 N1, 2는 즉 1에서 2로의 진행은 1에서 2 매질로의 진행은 요 스넬의 법칙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따라서 요 지금 방금 전에 케이스에 대해서 똑같은 걸 물어보면 이런 거죠. 두 매질에서 공기에서 훨씬 더 빛의 속도가 빨랐으니 람다 1과 람다 2 중에 누가 더 클 거냐? 람다 1이 길 거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파면을 그렸을 때 파면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굉장히 넓다 이거죠. 그리고 물로 갔을 때는 파면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좁아진다. 그러니까 파면과
진행 방향은 몇 도를 이루기 때문에 90도를 이루기 때문에 이게 90도에 맞춰서 그려주시면 돼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이제 천천히 람다 1과 람다 2에 관한 설명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 빠르다 느리다는 V1과 V2에 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V1이 더 크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럼 입사각이 더 크면 어떻게 될 거냐? sin I 값과 sin R 값 중에 그렇죠. sin I 값이 더 크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N1, 2는 1보다 크겠죠? 그죠? V2분의 V1이 더 큰 값이니까 얘는 1보다 크다. 자, 어떤 케이스죠?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갈 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빛이 이렇게 왔는데 빛의 굴절을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게 입사각 I고 이게 굴절각 R이거든요. 그러면 I보다 R이 더 크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들어간 것이다. 되셨나요? 두 번째,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 쪽으로 갔다. 즉, 람다 1과 람다 2 중에 람다 2가 더 크다. sin I와 sin R 중에서 sin R이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쉬우신가요? 네. 여기까지 쉽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물에서 공기로 갈 때, 뭐 이런 얘기예요. 물에서 공기로 갈 때, 여기가 만약에 물이고 여기가 공기, 그러면 지금 밀한 매질, 소한 매질. 아까 저 케이스를 반대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죠. 네. 그러면 물에서 공기로 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갑니다. 이 입사각이 쭉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 빛이 이렇게 들어온 순간에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각도가 나와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입사각 IC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임계각이라고 그래요. 무슨 각이요? 임계각도다. 뭐가 90도가 된, 그렇죠. 굴절각 R이 90도가 된 각도를 우리가 임계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임계각에 관한 무슨 공식이 나올 거다. 그지? 결국 sin R분의 sin I는 N1분의 N2이므로, 그죠? 물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물에서 공기로 갈 때 sin IC는 sin 90도 이렇게 되죠. 왜냐면 입사각이 IC일 때 굴절각이 90도니까요. 얘는 자 공기의 물의 굴절률 분의 공기의 굴절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sin 90도는 1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에서의 굴절률은 약 1이에요. 물론 진공에서 1이긴 한데 공기에서도 거의 1이라고 봅니다. 자, 따라서 sin IC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sin IC는 뭐분의, 그렇죠, N 물분의 1 이렇게 되죠. 되셨나요? sin IC를 구하는 공식.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전반사에 관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전반사란 매질이 어떤 매질에서 어떤 매질로 갈 때, 물에서 공기로 갈 때, 즉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 즉 빛이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갈 때 전반사가 가능하다. 자, 따라서 전반사 조건 1번은 밀한 매질로부터 소한 매질 또는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 뭐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입사각 I가 임계각보다 크게 들어올 때만 전반사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그림에서 보여드릴게요. 요 그림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들어오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들어오면 반사만 일어난다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다시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들어오면 모든 빛이 반사하는 전반사 현상이 일어난다. 즉 전반사의 조건의 두 번째는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들어올 것. 이런 얘기예요.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들어올 것.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의 전반사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예, 프린트 보시면 제가 드린 프린트 보시면 이제 4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설명이 돼 있어요. 4페이지, 5페이지, 5페이지까지 가야 되는군요. 5페이지, 6페이지 가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반사 조건. 그래서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진행할 것.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진행할 것. 마지막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들어올 것. 요렇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반사에 관한 아주 간단한 서머리예요. 아주 간단한 서머리.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광통신이라는 거로 가보죠. 그럼 광통신이라는 건 뭐냐? 광통신은 이 전반사 현상을 이용한 건데요. 첫 번째 안쪽에 어떤 매질을 주고 두 번째 바깥쪽에 어떤 매질을 줘서 이 안쪽에 있는 매질과 바깥쪽에 있는 매질의 굴절률 차이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쪽을 뭐라고 그러냐면 코어라고 하고요. 안쪽 매질을 코어라고 하고 그다음에 바깥쪽 매질을 클래딩이라고 해서 어느 쪽이 더 밀한 매질? 코어가 더 밀한 매질, 그러니까 밀한 매질을 안쪽에 바깥에 소한 매질을 놔두면 이 안에다가 빛을 단색광을 쏴줬을 때 레이저 같은 걸 쏴줬을 때 전반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전달이 된다. 그래서 에너지 손실 없이 아주 멀리까지 전달되는 걸 이용하는 것, 그걸 우리가 광통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광통신의 그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광통신의 순서에 관해서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광섬유의 단점이 뭐라고 그랬죠? 광섬유의 단점? 그거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얘가 뭐 충격에 약하고 화재에도 약하고 그 다음에 한번 고장이 나면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수리가 불가능하고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깔 때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죠. 예. 그게 되게 좋은 방식이긴 하나 아무래도 광섬유가 그렇게 충격에 약하거나 열에 약하거나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셨죠? 네. 여기까지 전반사와 광통신에 관한 설명이고요. 이제 후반부 전자기파로 가겠습니다. 네, 이제 칠판을 다 지웠고요. 네, 칠판 지우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다 빠지기 때문에 우리 실제 수업 시간보다 강의 그 진행 시간이 훨씬 더 짧을 거예요. 만약에 2시간짜리다. 그럼 중간에 여러분들이 뭐 10분 쉬셔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면 그리고 칠판 지우는 시간 뭐 이런 걸 다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오케이. 자, 갑니다. 전자기파. 전자기파는 한 가지 또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전자기파는 모든 전자기파가 횡파다. 모든 전자기파가 횡파다라는 걸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전자기파는 횡파이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왜 전자기파라고 부르냐면 전기장이 만약에 전기장이 이렇게 있다. 전기장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90도 각도. 그러면 전기장과 자기장의 상대적 운동에 의해 자기장의 상대적 운동에 의해 전자기파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횡파거든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뭐와 뭐의 상호작용? 전기장과 자기장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 파동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자기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자기파의 속력은 기본적으로 전자기파의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를 쓰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의 속력은 광속입니다. 빛의 속력과 전자기파의 속력이 같다는 거죠. 자, 광속은 파장 곱하기 뭐라고요? 파장 곱하기 진동수. 속파진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파장 곱하기 진동수라는 식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C는 람다 곱하기 F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광속이 안 변하죠. 네, 광속은 일정하니까 만약 광속이 일정할 때 파장이 증가하면 진동수는 감소합니다. 이런 얘기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파장이 긴 I는 파장이 긴 파동 전자기파는 파장이 짧은 A에 비해서 진동수가 작다. 지금 제 손의 모양만 봐도 알죠? 파장이 긴 파동은 파장이 짧은 것에 비해서 진동수가 작다. 그죠? 되셨나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아는 게 뭐냐면 햇빛인데요.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이렇게 되죠. 제가 이제 어떤 순서로 써놨는지 아시나요? 네, 그걸 알면 이제 공부 열심히 한 거죠. 네, 에너지 순서예요. 에너지의 순서. 그래서 에너지가 감마선이 크고요. 그 다음에 전파가 에너지가 작다.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 전자기파에 피해 없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결국 그러니까 전자기파 중에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낮은 전자기파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피해를 적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피해가 큰 X선, 엑스레이라든가 또는 감마선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는 없어요? 네, 핸드폰을 사용할 수는 없겠죠. 자, 갑니다. 그러면 자, 에너지는 이제 빛의 에너지는 어떻게 될 거니까 빛의 에너지는 뭐 곱하기 뭐? HF죠. H 곱하기 F. 여기서 H는 플랑크 상수라는 상수고요.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진동수도 감마선이 크다. 그 다음에 전파가 진동수가 작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파장과 진동수는 무슨 관계네? 그렇죠. 전자기파에서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이므로 자, 파장에 관한 설명을 하면 감마선 쪽이 파장이 짧다죠. 짧다. 그리고 전파 쪽이 파장이 길다가 됩니다. 이런 거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얘네들의 쓰임새. 첫 번째, 감마선은 에너지가 커서 투과력이 좋아요. 투과력이 좋기 때문에 뭐에 쓰여요? 비파괴 검사 같은 데 씁니다. 비파괴 검사. 우리가 건물 내부가 어떤지 안정한지 알아보려면 건물을 뜯어보는 게 아니라 감마선을 가지고 비파괴 검사를 해본다라는 거죠. 자, 바로 옆에 있는 X선도 딱 느낌이 오죠. X선은 엑스레이 찍을 때 많이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엑스레이 찍을 때 많이 쓴다는 건 X선을 가지고 뭘 할 거다? 우리가 X선의 투과력을 이용해서 인체 사진을 찍을 거다. 그래서 건강검진 같은 데를 쓴대. 그죠? 건강검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자, 자외선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꽤 에너지가 큰 편이기 때문에 자외선은 주로 화학작용을 합니다. 자외선의 화학작용 중에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어떤 작용들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살균, 소독, 표백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요. 근데 여기 이제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는 건 위조지폐 감별. 위조지폐의 감별에 자외선이 쓰인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광선. 가시가 무슨 뜻이죠? 가시?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 즉 광학작용에 쓰인다. 광학작용에 쓰인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광학작용을 또 적외선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왜 밤에 적외선 투시경 같은 걸로 생명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 그 적외선 투시기는 사실 적외선을 쓰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가시광선을 이용한다고 보실 수 없어요. 네. 자, 갑니다. 그럼 적외선은 어떤 작용이냐? 적외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작용입니다. 열작용.
왜 이런 거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우나를 못 가지만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원적외선 사우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붙어 있는 거 보셨어요. 광고하는 것도 보셨을 거고 그 적외선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쉽게 설명하면 열이에요. 열. 그냥 열이 많은 사우나. 그렇죠. 사우나에 그럼 열이 없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적외선은 열작용에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게 어떤 거냐면 적외선 투시경. 그 다음에 그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검역을 많이 하잖아요. 검역 단계에서 사람들이 열이 높은지 안 높은지 체온 감지 뭐 이런 거에 많이 쓰이고요. 이게 또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집 내부를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 엑스레이 투시기를 가지고 집 내부에 뭐 불법적인 물건을 수입했는지 알아보고 싶다. 뭐 마약이라든가 총기라든가 뭐 이런 거를 수입하는지 알아보고 싶다. 그럴 땐 엑스레이를 쓰는 겁니다. 왜냐면 적외선은 투과력은 없어요. 네, 적외선은 투과력 없다는 걸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파 중에서 우리가 적외선 바로 옆에 전파가 마이크로파인데요. 이 마이크로파는 전파 통신에도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파동이에요. 전자레인지에 쓰는 파동을 우리가 마이크로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파는 어디에 쓰느냐? 여러분들 핸드폰 세대인데 이거 모르시면 안 되죠? 전파는 전파 통신을 할 때 많이 써요. 통신, TV, 뭐 라디오 이런 데에 쓰는 게 전파 쪽의 전자기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가 파동과 정보통신의 일부, 파동의 굴절, 파동의 종류, 뭐 파동의 성질에 관한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자, 잠깐 10분 쉬었다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나머지 두 번째 파트 서머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